닉스 씨,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우리 제법 잘 맞을지도 모른다고. 저도요. 요즘 저 때문에 매일 웃으시잖아요.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보다 내가 얘랑 더 오래 만났어. 너 나중에 얘랑 헤어질 때 나랑 또 만날 거잖아. 꿈깨. 자존심도 없냐? 이 사람 수수료 0원인 곳에서만 나 만나. 야, 너 말 다 했어? 너랑 나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래. 어?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 이제 수수료와 이별할 완벽한 타이밍. 적어도 수수료는 0원. 28년 말까지 국내 주식 수수료 0%. DB증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어 16의 조윤남 대표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참 오래 근무했죠. 애널리스트로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었고, 리서치 센터장도 한 6년 했었고요.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도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죠. 아주 용감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의 연구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2년 반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어 16 부대표 양혜정입니다. 저도 퀀트하고 그다음에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를 생활을 오래 했고요. 시장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리고 이제 코어 16에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목표, 가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같이 뭔가 세상에 좋은 물건을 내놓고자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코어 16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가요? 저 회사를 하면서도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분들이 주식을 하시잖아요. 네.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주식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자산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자산을 늘리기도 하지만 일부 자산을 줄여서 다른 자산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기관으로 얘기하면 리밸런싱이고, 그 와중에는 반드시 예를 들면 주식을 처분하는 그런 매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많은 유튜버들,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 혹은 뉴스들, 언론들 보면은 무엇을 매수하라는 얘기만 있지 무엇을 줄여야 된다는 그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인 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좀 연구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어 16의 슬로건은 과연 현명한 매도란 무엇이냐?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현명한 매도일 텐데, 셀 스마트가 저의 슬로건이고, 그런 어떤 매도의 기술, 철학, 방법론, 무엇이 가장 훌륭한 선택일 거냐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DB증권 MTS 로그인을 해봤는데 없던 서비스가 생겼더라고요. DB증권 MTS에 투자 정보 쪽에 보시면은 네. 그 AI 국내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AI 해외 브리핑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콘텐츠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날 아니 전일 미국장 아니면 당일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 가장 시장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희가 로직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저와 그다음에 저희 로직을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뉴스를 전달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콘텐츠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ETF,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한 로직에 의해서 유망한 ETF, 꽤 승률이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수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단일 판매 같은 경우 다트에서 보면은 수주나 이런 공시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해당 일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과연 그 수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나. 결국 그 수주를 받은 기업들은 종목이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정리된 뉴스를 그 AI 브리핑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 끝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면서 네.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건지 진단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랑 양부 대표님 보는 포인트랑 아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본 거는 이제 국내 내부 상황만 보면은 그 금융감독원장님께서 6월 22일 날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주셨죠. 네. 그날이 이제 일간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고점이었어요, 현재까지. 아마 그 강남의 뭐 거액 자산가분들 아니면 자산을 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발언에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거죠. 감독원장이 그렇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그러면 증권사들은 위축이 될 거고, 예를 들면 신용공여라든지 신상품 출시,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이 유축되고, 그러면 돈들이 증시 안으로 들어오는 여기 관문들이 좁아져요. 결국은 지금은 반도체라는 굉장히 강력한 펀더멘탈, 실적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를 더 위로 올리는 거는 돈의 힘, 그 자금의 유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를 들면 그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장은 쉽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레버리지 상품에 의한 어떤 유동성 흐름의 그 속도 조절이 있는 단계고, 글로벌리는 결국은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한다. 이것도 일종의 유동성이죠.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AI 과잉 투자다. 과연 기업들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 어떤 그 과잉 투자, 거기로 인한 빚, 이런 설비 투자 능력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러면 차익 실현을 가장 잘 받아줄 때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예를 들면 개인들의 그 매수세가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지난 몇 달 동안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장이 7월 달에 좀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지금 딱 주가 수준을 보면 주가지수 수준이죠. 딱 보면은 레버리지를 가장 일으켰던 두 종목도 보면은 주가 수준이 딱 5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월 말이죠. 4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월 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모두 이제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다고 하면서 수급의 쏠림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약간 비이성적인 좀 과열이 나왔던 것 같고, 거기에 또 말씀해주신 그런 정부에서 약간 신용 줄인다는 얘기들, 은행 대출 좀 축소한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의 영향으로 지금은 좀 많이 좀 하락 조정이 있는 것 같고, 그 반면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어떤 그 산업이나 이런 쪽의 흐름에 비해서, 반도체나 이런 산업의 흐름에 비해서, 그리고 코스피 내에 있는 다른 업종들, 뭐 다양하게 있죠. 보면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뭐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쪽들이 있는데, 다 사실 보면 2분기 실적들이 다 괜찮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약간 그런 레버리지에서 만들어진 비이성적 쏠림이 약간 좀 해소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약간 비이성적 공포지 않나.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매매라든지 뭔가 시장을 판단하신다면은 굳이 여기서 뭐 새로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슬슬 뭐 다시 시작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를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에서 분쟁이 재발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영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 발생했을 때 국제유가가 거의 한 110불 정도까지 올랐잖아요. 네. 올랐고, 그 다음에 모든 공급망이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중동 국가들이 보면은 원유를 우회할 수 있는 수송 루트를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뭐 곧 지나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보면은 유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일단 오펙이 약간 그 분열이 났다는 부분,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약간 큰 리스크의 정점은 지나지 않았나, 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리고 분쟁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단번에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헤즈볼라 전쟁도 그랬고, 항상 보면은 계속 단발성으로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이벤트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벤트의 영향도 측면에서 보면은 그 부분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에 이제 보면은 그 러우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상을 촉발하기 위한 어떤 물가 상승률, 네, 그 전에 결국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뭐 가스라든지 뭐 아, 이런 걸 맞습니다. 공급을 안 하면 이제 유럽에 이제 한파가 엄청 왔었어요. 네, 그래서 난방 수요가 왔는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사실은 그 겨울에 이제 더 에너지 수요가 많고요. 네, 네. 근데 그런 면으로 조금 안전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호르무즈가 만약에 막혀서 이게 저기가 되더라도 그런 어떤 2022년처럼 유럽의 한파 혹은 에너지 공급 중단 뭐 이런 식으로 인한 어떤 에너지라든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자극할 가능성은 없나요? 아, 지금 에너지 가격이 있는데 차라리 지금쯤에서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인플레이션 쪽에서 보는 부분은 그 약간 식량 가격 쪽입니다. 오히려 약간 식량 가격 쪽이랑 그 다음에 AI 쪽에서 만들어진 그 전자제품 가격이 요새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한 1년 전하고 지금 와서 새로 살려고 가보시면 아마 가격 차이가 좀 크다는 것을 좀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약간 이 한파가 아니고 지금 폭염이죠. 엘니뇨 때문에 만들어진 이 폭염이 올해가 엘니뇨가 가장 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그 가을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아닌데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확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식량 가격을 움직이면은 식량 가격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 심리를 더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생했을 때 내년쯤에 오히려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 정도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전자제품 관련돼서 오르는 부분은 일단 저는 이제 중국 그 수출이나 이런 거 데이터로 봤을 때 중국이 아직 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이런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가격을 급격하게 올려 가지고 이게 수출 단가가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그 전자제품 가격이 다 오르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요거와 관련된 공급망 쇼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직 중국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상황이 높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약간 임계 수준의 밑에 있는 정도 수면 안에 아직은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언제든 사실 보면은 튈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네. 제 짧은 기억으로도 물론 이제 이 농산물 가격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많았고요. 근데 그것이 추세적으로 가면서 이 에너지와는 다르게 추세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하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되고 장을 부러뜨린 경우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 가격의 인플레라고 생각하면 2011년 초죠. 네. 아랍의 봄. 이제 네. 중동 쪽에 네. 그때 이제 국제 밀 가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 높았어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민주혁명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뭐 코코아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지역적인 거였고 2013년 그때가 아마 7, 8월이었는데 인도에 이제 그런 홍수였나 가뭄이었나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양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양파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가 막 극에 달하니까 인도 루피라든지 뭐 이러면서 외국인 그 환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대규모 매도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국지적이고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는 상당히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유가가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도가 많이 떨어졌다. 양해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도 제가 2007년에 유가가 150불 갈 때의 영향하고 그때는 유가 150불 갈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바이오 연료만 사용한다 가지고 그 밀이나 이런 옥수수 가격까지 같이 폭등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더 지나서 이제 오일 쇼크 나올 때 그때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영향도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랍에미리트가 오페크를 탈퇴했다. 그렇다 보니까 오페크가 지금 보면은 감산이나 뭐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예, 감산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있고, 일단 증산 쪽에 더 목매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서 자기네끼리 무슨 오펙 회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뉴스에서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유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호르무즈 병목만 어느 정도 우회루트만 확보되면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아직 변동성이 무척 큰 장인 것 같고 네. 오늘도 이제 낙폭은 줄었지만 아직도 하락장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좋을까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화요일 오후 한 2시 조금 지났는데 주가 오늘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조정받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서 빠져도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빠지는 폭이.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거래를 좀 많이 하시거나 주식시장에 조금 일찍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기술적 지표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기술적 지표를 많이 보는데, 뭐 리서치 센터장을 한 6년 했기 때문에 뭐 경제 지표를 더 많이 보죠. 근데 굳이 기술적 지표를 만약에 제가 신호로 생각한다면 코스피는 이제 투자 심리선을 보고요. 매수 시점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DB증권 그 MTS나 HTS도 투자 심리선, 그 다음에 신심리선 이렇게 같이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랑 그려 놓으시면 될 텐데, 코스피의 심리선은 지금이 딱 매수 시점이에요. 네. 네,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장이 이제 주가 하락 끝났다, 조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큰 상승 추세의 변곡점을 이미 지났다. 이미 고점은 6월 22일 날 코스피의 일간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9,133인가 종가 기준으로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전망이란 건 늘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뭐 99년, 2000년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07년, 8년, 뭐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일본 책들을 많이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증시 한국의 초창기에 이제 일본 용어들이 많아요. 아마 요새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우리는 이제 차트 보면서 모더리 장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일본 용어로는 모도루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본말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만약에 이 큰 추세의 변곡점을 지났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혹은 코스피는 다시 한번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려고 재상승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보다는 덜 손해보고 혹은 뭐 지금 들어간다면 조금 이익을 보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가 너무 이 공포도 비이성적이다. 지나친 공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추세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과연 끝났냐? 그건 아직은 좀 뭐 여기서 벌써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일단 지금 시장을 가장 흔든 게 사실 국내 시장은 레버리지이기도 하지만 저희 그 AI 브리핑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묘하게 1번으로 찍은 게 사실 이란 호르무즈였어요. 근데 그게 어제 시장 같은 경우 하이닉스의 모두가 하이닉스 실적인 뭐 미스 이런 얘기에 좀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전체 1번은 호르무즈 갈등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은 유가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 오르고 이게 가장 큰 변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물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오래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닷컴 버블이라는 어떤 버블 붕괴, 그다음에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어떤 그 변수가 결국 이런 금리라는 이걸 과연 올릴 거냐, 아니면 금리가 더 여기서 오를 거냐,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오늘 발표되는 그 CPI이지 않나. 네. 그 부분에서 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하향 아니면 컨센서스가 지금 한 4% 초반이었다가 지금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저희 예측치로는 한 3.85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수준 나오면은 아마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서 시장이 좀 안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소위 약간 여기서 뭐 추세를 뚫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거는 차후 다시 판단하시고 일단 안도랠리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융시장 만약에 미국이 급반등을 준다 그러면 한국의 코스피든 뭐 한국 증시든 삼성전자든 급반등을 주기가 좋겠죠. 그래서 미국 그 증시나 혹은 반도체 주식을 누르는 가장 큰 힘이 뭘 거냐는 역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고요.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혹은 물가 상승률로 보는데 지금 양부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오늘 밤 9시 반 맞죠? 예, 9시 반에. 9시 반에 이제 헤드라인 CPI라서 전년 동월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지난달에 몇 프로였어요? 4%였나? 4.2%. 4.2%가 나왔는데 이제 6월 달 지표가 이제 오늘 밤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3.84요? 지금 컨센서스는 지금 한 3.9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3.85 정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3.95 뭐 퍼센트 나올 거라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제 지난달보다는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코어 16은 양부 대표님은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온다. 그게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찾아보니까 작년에 일평균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작년 4월 이후에 연말까지 보면은 6월하고 7월이 제일 높아요. 평균 국제유가 WTI가 68불 위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전년 동월비 높은 기저 때문에 이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늘 밤에 뭐 3.8이든 3.9든 시장의 해석이 중요하겠지만 5월 물가보다 많이 떨어졌네?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미국 채금리도 떨어질 거고 장은 뭐 그것이 이란의 뭐 그런 어떤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급반등하기가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버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순히 물가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면 아마 경기 침체일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미국 경기가 꽤 괜찮거든요. 미국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수출이 좋기 때문에 사실 내수 경기는 안 좋다는 거는 알고 있고 수출이 좋기 때문에 일단 경기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리 오늘 같은 경우 또 보면은 중국 수출하고 수입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다 컨센서스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뭔가 활발하구나 이런 어떤 신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는 아닐 거고 그러면 물가가 과도하지만 않다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만 찾으면은 시장은 그래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낙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료를 보니까 코어 16에는 물가지수를 자체적으로 계산하시는 그 시스템이 있으신 것 네네네. 같아요. 이게 컨센서스 계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투자자 말고는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매 이용하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아직은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국제적인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나 로직을 만들어서 경쟁하고 싶었기 때문에 과연 세계적인 혹은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뭘 거냐? 그럴 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특히 이제 채권이라든지 주식 트레이더 사람들한테. 근데 전 세계에서 딱 유일하게 한 군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이 그 일간으로 월간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서부터 매일매일 예측을 해가는 거죠. 가격은 조금씩 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시도한 지 한 9개월 정도 이제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아마 오를 때도 디커플링이라고 보면 디커플링이었을 거예요. 미국보다 굉장히 빨리 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국장이 이제 막 추세적으로 강하게 오르지 않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네. 미국의 반도체 주식하고 한국 반도체 주식은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완전한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좀 달랐던 게 미국은 그 빅테크들이 약간 조정을 받다 보니까 빅테크가 소위 얘기하면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애플, 구글, 그다음에 메타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테슬라
뭐 이런 애들이 보면은 약간 실제로 보면은 이 반도체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다 보니까 덜 올랐거든요. 덜 올라다 보니까 S&P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사실 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반도체를 빼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른 것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과 비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 디커플링이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이번 장에서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7월 말에. 7월 말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우려한 게 이제 투자를 더 계속 할 거냐,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가이던스를 줄 거냐, 이게 좀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다시 커플링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이 많이 우려는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캐펙스를 갖다가 크게 줄이지 않을 거라는 글로벌 IB들의 시각이 좀 있습니다. 예, 시각이 좀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글로벌 IB 그 리포트를 보니까 대략 2027년에도 한 1.2조, 그 다음에 2028년에는 한 1.4조 뭐 이 정도 계속 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 하이퍼스케일러에 뛰어든 기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장한 기업인데 스페이스X. 네. 스페이스X가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지상에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스페이스X는 최근에 신규 상장했고 자금 조달도 또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캐펙스 규모가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줄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반도체 랠리는 계속 갈 것이다.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저희 DB증권과는 무관하고요. 그 캐펙스 얘기 지금 방금 해주셨는데요. 네네. 최근에 또 AI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이제 두 분은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AI 랠리가 만약에 반도체 랠리가 꺾이게 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그것을 좀 포착할 수 있는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 저의 이제 당초 경로는 근데 뭐 그 경로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한 8월서부터 조심하자였는데 장이 이제 7월 달에 기대감을 전혀 못 받고 장이 그냥 이렇게 너무 맥없이 밀리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6월까지 너무 과열이 심했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과열론 이 부분이 이제 뭐 글로벌리 돼서 이제 찬물을 끼얹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잉인지 아닌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 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냥 단기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 여름까지는 그냥 별로 그렇게 걱정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8월서부터 조금씩 이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7월 달에 장이 이제 급하게 오르고 그다음에 8월 달서부터 조금씩 조심하고 11월 달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12월로 가면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도 작년에 12월 달엔 정말 낮았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올 12월 물가가 내년 1월 달에 나올 텐데 물가가 꽤 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이제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고 미리부터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월 달에 장이 이렇게 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7년 7월 달에 그 2차 서프라임 터졌을 때 거의 수직으로 빠졌죠. 네네. 코스피도. 네. 그런 날 거의 V자로 다시 반등을 V자로 했잖아요. 그래서 장이 원래 이렇게 수직으로 빠질 때는 주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안 잡는다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갈 때 이제 같이 매수를 하는데 2007년 그 7월 달에 그런 상황의 모습이라면 V자형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10월 말까지 장이 다시 오르잖아요. 신고가를 내고. 네네. 뭐 그런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튼 AI 반도체 과잉 투자 그로 인해서 정점을 지났다라고 선택하고 싶진 않아요. 이익 사이클로 보더라도 일단 그 보면은 이익 증가율은 확실히 보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에 증가율이 올해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마진으로 보면은 보면 그 반도체 기업들의 보면 주가 정점 뭐라 해야 될까 변곡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 꺾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OP 마진이나 이런 것들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내년 사실 1분기 정도 가면은 정점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면은 갑자기 얘네가 90% 마진을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95%, 100% 마진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부터는 약간 밸류에이션 쪽에서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꺾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이익 사이클이나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아니면 보통 그 성장주들의 올라가는 사이클 진폭 이런 걸로 보더라도 대략 그 시기가 되면은 약간 대략 한 2년 정도 돼요. 2년 정도 돼가면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 2년 이상 그러니까 성장 주도주로서 역할로 2년 이상 이렇게 길게 가는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면서 좀 대응하면 되시지 않을까. 근데 반도체 양부 대표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의 어떤 이익 주기가 뭐 2년 네. 혹은 뭐 조선은 뭐 한 3, 4년, 4, 5년 네.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2년 이상 오르는 주식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만약에 장이 예를 들면 무너지더라도 네. 2년 이상 하락하기도 어렵고 네. 물론 이제 철강화학은 조금 좀 다른 경우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 뭐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또 약간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우려감들이 언제 얘기했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 이제 희석이 될 텐데, 이제 전년 동월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 있잖아요.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막 50%씩 이익을 분기 단위 늘려도 증가율 자체는 이제 결국은 피크아웃 하게 돼 있어요. 연말을 기점으로. 그런데 외국 글로벌 자금들이, 전 세계 자금들이 여전히 한국 주시장은 그냥 모멘텀이야. 이익의 절대 수준보다는 그냥 증가율 자체 올라갈 때 가속할 때 그때 사고 조금 감속의 분위기가 나오면 절대 규모는 크더라도 난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올 한 4분기서부터는 늦어도 4분기서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미리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많이 반등을 할 거냐 네. 예? 저도 아닐 그렇게 거냐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된 애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 네. 코스피도 많은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 2 기업이 예, 오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실 보면은 일반 펀드든 뭐 벤치마크를 쫓아가야 되니까 누구든 보면은 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것들을 처분해서 사실 그쪽을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일종의 리스크고 그게 이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예, 좀 무너진 그런 사례라고 보는데 주가 수준을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2005년 거의 7월, 5월, 7월인가 그도 여름 수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냥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보면 약간 좀 이쪽에 관련된 쪽으로 성장 관련된 쪽으로 약간 정부 자금을 이런 국민 성장 펀드든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넣으면서 좀 부양하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쪽 코스피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은 이쪽도 같이 좀 담을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크게 보면 현재 구성 종목은 두 개의 축이죠. 네. 2차전지랑 바이오. 뭐 이제 코스피처럼 어떤 아까 기술적 분석의 심리선의 바닥이 나온 건 아니에요. 코스닥은. 근데 20년 전 주가로 갔다고요? 2025년 2025년? 네, 작년 작년 여름 수준까지 작년 여름 수준까지. 네. 제가 이제 계절적 패턴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오 한 축, 2차전지 한 축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갔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을까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코스닥 2차전지 주식들에서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그것이 중국의 이슈든 어떤 이슈든 뭔가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갈 만한 그런 시기를 맞거나 아니면 10월, 11월은 계절적으로 바이오주가 강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대략 연말 보면 별로 두려워할 건 없죠. 10월, 11월에는 제약 바이오가 늘 승률이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그 바이오 혹은 뭐 신약 포럼도 10월, 11월, 9월부터 있겠죠. 9월부터 예를 들면 글로벌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이제 뭐 미리 팔았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이제 만약에 이 DB증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방송을 매일 볼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유튜브로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굉장히 즐거운 일들을 하시고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사실 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그래서 이제 제가 창업을 했고 이거 뭔가 시스템이나 규율을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늘 생각이 AI랑은 다르게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감정들, 그때의 원칙들을 늘 내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는 굉장히 잘하는데 매도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특정한 비법을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물론 때때로는 시그널도 드리고 의견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런 규율, 원칙, 뭐 이런 시스템 그냥 그것이 또 이제 기계적인 매매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규율하고 원칙을 지키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를 들면 시스템적으로 장착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회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분명히 뭐 찰리 문거나 워렌 버핏에 준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일단 돈을 벌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생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니,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네.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유튜브 말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좀 하면 좋을까요? 저 옛날 사람이면서 책이 좋고요. 네. 그럼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아마 연령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는 좀 애들같이 이렇게 평생을 자기계발서적만 보는데 네. 물론 자기계발서적에는 뭐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미학이라든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몇 년 안 된 건데 뭐 이제 그 유연함의 힘 그다음에 뭐 Think Again 아담 그랜트의 그다음에 많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미국의 헤지펀드 전설적인 투자자 혹은 VC들이 얘기했던 뭐 에고라는 적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한 가지인데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계속 학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부대표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매매, 이렇게 트레이딩 쪽, 이런 쪽 데스크에서도 있어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매수는 사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매수는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자기 자금의 90%는 100%까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매수라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매도를 잘 못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일단 앞서 이제 유튜브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에서는 다 사실 보면 매수 추천을 많이 해요. 네. 거기에 현혹되면은 어느 순간 자기 포트에 이게 한 20종목 이상 보통 한 대략 보면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한 대여섯 종목 가지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운다면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매수에 대한 자제라고 해야 될까요? 부대표님께서는 매도를 할 때 네. 어떤 시그널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 버튼을 누르시나요? 글쎄요, 매도 버튼요. 네. 매도라는 게 사실 보면 매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행동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손실 확정이거든요. 네. 네, 손실 확정이기 때문에 매도를 만약에 본인이 그냥 가치 투자자가 아닌 본인이 진짜 깊게 공부해서 나는 이게 반토막이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다. 그런 분이면은 사실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제 정보만 들어서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산 경우라면은 특히 그런 경우에는 그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기계적인 수치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만 지켜주면은 큰 무리 없이.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이라는 게. 왜냐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현금이 없을 때는
이렇게 비이성적인 공포가 발생했을 때 매수할 종목들이 또 오히려 또 많아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예, 예. 가치보다 싼, 그러니까 비성적으로 많이 빠진 것들이.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매수 버튼을 좀 자제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이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봤자 2년이고요. 네. 떨어져 봤자 2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주식을 이제 소유하거나 늘리고자 할 때. 근데 아마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연금 가입하잖아요. 내가 간접적으로 주식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뭐 아니면 도의 문제가 아니라서 매수와 매도는 늘 필요한 건데 길어봤자 2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을 이제 사거나 혹은 더 담아내는 순간 내가 2년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자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한 달 내에 승부를 봐서 빚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갚아야 된다. 그러면 방향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다 틀려요.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들 많잖아요. 워렌 버핏, 드레켄 밀러, 뭐 누구 이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이 10개 찍으면요 6개밖에 못 맞췄어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4개만 맞힌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대한 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도 원칙을 잘 지키는 거죠. 성장하는 주식은 절대 잘라먹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내가 틀렸다고 판단할 때는 바로 손절을 한다. 이거 왜 샀지? 2년 버틸 수 있나? 그거 적어 놓고요. 적어 놓는다는 게 연필로 안 적어도 되고 시스템적으로 놔둬도 되는데 근데 그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규율, 내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을 해야지, 뭐 예를 들면 건강한 식습관을 해야지. 우리가 평소에 결국 아무도 잘 못하잖아요. 그거 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그리고 이 매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도의 규칙을 지키는 거 정말 저도 못하고 아마 양부 대표님도 아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같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잘해보려고. 저 2년 버티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는 주식 3년 이상 물려있다. 그러면 손절이 답일까요? 그 종목마다 다르겠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버텨도 되는 종목과 안 되는 그렇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나오는, 특히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샀는데 네. 물려서 가는 종목이라면 사실 그건 빨리 덜어내는 게 다른 것 같고요. 본인이 진짜 깊게 스터디를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기업의 내용을 본인이 속속들이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건 가치보다 분명 더 낮구나 이런 판단이 섰다면 그냥 들고 가도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수 같은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지수는? 지수가 사실 가장 안전하죠. 왜냐면 지수는 구성 종목들이 그 시대가 원하는 성장주들이 계속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지수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뭐 존 보글 같은 뱅가드 펀드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성장주, 새로운 기술주, 새로운 어떤 신세대의 스타가 지수를 계속 만들어오기 때문에 구성 종목의 선수들이 계속 교체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ETF 시장이 어떤 세상을 이제 뒤집어 엎은 거고요. 시장의 위너가 된 거기 때문에 지수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가장 안전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코덱스 뭐 200이나 이런 것처럼 이 지수 ETF 같은 네. 것을 매수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종목을 찾기보다 오히려. 네. 네. 이제 그 AI 만드신 서비스 활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가 깊게 스터디를 해서 종목을 고르기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서비스를 들어보시면은 일단 뉴스가 잘 요약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일부 보지 못하는 컨셉들이 묻혀 있는 그 종목 추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중요시하는 그 매도의 어떤 기술을 찾기 위해서 시그널들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을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들이 해볼 수 있는 거는 그 ETF 추천이 좀 꽤 괜찮아요, 보면은. 아, 예, 네. 그 승률이 꽤 괜찮고, 진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트래킹도 해왔고, 시뮬레이션도 계속 한 상황이 모두가 다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활용하시고, 실제 시장을 판단할 때나 이럴 때는 저희의 그 CPI라든지 환율,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또 보실 수 있는 게 그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테마를 같이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약간 디커플링이다 보니까 약간 미국 시장을 그대로 쫓지는 않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평상시라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시차가 대략 한 1주?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강한 애들, 그거하고 같이 비슷하게 약간 좀 매칭이 된 한국 시장의 관련 테마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하루에도 뉴스가 수천 건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삽하기만 하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중요한 뉴스 1번, 2번, 3번 있잖아요. 뉴욕 증시 중요한 뉴스 1번, 2번, 3번, 여의도 증시 1번, 2번, 3번. 그러면 친구분들이나 혹은 뭐 같이 지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요새 참 왜 이래? 그러면 1번, 2번, 3번.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정리가 좀 돼요. 그거 보시는데 뭐 한 10초씩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양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뭐가 좋아? 그러면은 승률이 좋은 ETF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삼성그룹주라든지 아니면 MSCI 뭐 코리아라든지 이게 괜찮아 그러면 크게 예를 들면 뭐 지인들과 대화할 때 의견의 충돌이 날 일도 없고 네네.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우량 주고 그럴듯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그걸 계속했으면 누적 성과도 수익률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공부를 더 하시겠다 그러면은 저희의 이제 공급망,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게 좀 좋아. 그러면 하이닉스한테 누가 공급하지? 1차 벤더 누구야? 2차 벤더 누구야? 그 다음에 최근 뭐 1년 동안, 1개월 동안에 얼마 공급했어? 이 사람들이 작년 매출 대비 예를 들면 150%를 공급을 했어? 그러면 올해 이익은 최소한 작년보다 50%는 늘어나겠네? 뭐 몇 프로 늘어나겠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연결시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좋아하시면 그런 공급망, 저희 공급망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냐면 뭐 세계 유수의 금융 플랫폼 회사들도 갖지 못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 거는 더 잘 갖고 있겠죠. 근데 한국에 대한 공급망은 저희가 가장 잘 돼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유튜브 더블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요즘 장이 어려운데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약간 좀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여기에서 좀 너무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지금은 약간 시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떨어지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돼요. 실적 시즌이 되면은 괜찮은 애들이 좀 나올 것 같대. 이걸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막 떨어지는 반도체 가지고서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괜찮은 애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오랜 시간 들었는데요. 그 두 분의 의견은 저희 DB증권의 의견은 아님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7월 2차 타임스탬프 이벤트. 오늘 세미나에서 가장 유익했다고 느끼신 구간의 시간과 그 이유를 남겨주세요. 참여 방법은 먼저 DB증권 유튜브 더블 구독 중 화면을 캡처하시고 영상 하단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서 유익했던 구간의 시간과 짧은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그 다음 캡처 화면 첨부하면 끝. 댓글에도 타임스탬프를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추첨을 통해 20분께 설빙 모바일 금액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